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온종일 실시간으로 중계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봤지만 대통령은 체포되지 않겠다며 경호처 뒤에 숨었고 공조수사본부는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피의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시민들이 오늘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채웠던 탄핵의 목소리는 이제 체포와 구속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오원석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조금 전인 5시 50분쯤부터 광화문에서 이곳 명동으로 행진이 시작됐고 저는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행진 대로를 따라서 약 2km가량 이곳 명동까지 걸어왔는데요. 아직도 제 뒤쪽으로는 1km가 넘는 행진 대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는 안국역과 광화문 두 곳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두 집회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명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후 집회가 시작될 때보다 인파가 3배에서 4배가량 더 불어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해가 진 뒤 저마다 들고 나온 응원봉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쳤는데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당시 여의도 집회 현장 분위기가 이곳에서 재현됐습니다. 당시 탄핵하라는 구호가 이곳에서는 구속하고 체포하라는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하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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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단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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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네, 오늘 집회에 나온 시민들 어제 체포 불발 장면을 보셨을 텐데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네, 제가 오늘 낮에 만나본 시민들 중에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오늘 집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잠시 이분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런 친구들을 함부로 이렇게 사병화했다는 거 정말 분노하고요. 집에 있으면 공황장애 생기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윤석열을 못 잡아들이고 그냥 후퇴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진을 마친 뒤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도 합류를 하기로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마친 인파 중 상당수는 잠시 뒤인 오후 7시쯤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어제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모습을 본 시민들 때문에 이 같은 일정이 추가된 건데요.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밤샘 집회도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이곳 인원들까지 합류할 경우 집회 인파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명동 집회 현장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와 경호처 뒤에 숨어 체포를 피하면서 공수처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의 시한은 이틀 남았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을 하고 영장 재집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첫 영장 집행 시도는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 인력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물리적 충돌 위험도 있었다고 철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를 넘어설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어제 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에도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공수처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늦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최 대행에게 있는 만큼 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나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최 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6일입니다. 이 기간 내 경찰 등과 조율을 마치고 재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경호처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
공수처가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이틀 남겨놓은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상황은 어떤지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오늘 공수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제가 세워있는 이 길목을 통해서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게 됩니다. 집행을 한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쭉 지켜보니까 새벽 5시 40분부터 이 공수처 차량의 시동이 켜지기 시작했고 박스를 나르는 수사관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철문 앞 공수처 주차장에 어제 출동했던 차량 5대가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청사 앞에 있던 경찰 버스 40대도 어제 철수한 뒤 다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시한까지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언제 다시 집행을 할까요? 네, 오늘은 집회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로서도 고려 재정비할 시간도 일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요일인 내일부터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수사팀 일부 인원도 오늘 공수처로 출근을 했는데 곧바로 전략점검에 들어간 걸로 알려집니다. 네, 혹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물리적으로 경호처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공수처는 어제 수적으로 분리했다는 말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경찰과 조율해서 더 많은 경력을 동원하는 논의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장 체포를 건의했는데 일단 어제 공수처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경호 책임자도 어떻게 사법 처리할지를 공수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데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직접 소통을 해서 집행 의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역시 공수처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런 경호처장을 소환하려 했는데 대통령 경호로 엄중한 시기라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구성된 경호처가 내란 피의자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경찰은 이 두 사람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오후 2시까지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입장도 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되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허가도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는 법적 조치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경호 임무를 넘어 이런 메시지까지 낸 것에 대해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둘이 지금 사실상 그 내란 전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윤석열 옆에서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필요하면 같이 술도 대작하고 그런 정도로.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경호처장에겐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차장에겐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실 경호처를 놓고 민주당은 무신 정권의 사병이냐며 해체시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수처 수사관의 길을 열어줬다면서 군대와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표현은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사병을 연상케 하는 경호처의 태도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 조직을 없애는 걸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초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되겠다. 경호처가 체포 집행을 막는데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은 관저 현장에 있던 군대와 경찰을 정조준했습니다.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걸 하극상이라고 따졌습니다.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습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공수처를 두고서는 아예 수사 능력 자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입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 대회까지 열며 체포 집행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더욱 공수처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주말입니다. 법조팀의 박병형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박병형 기자,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6일까지잖아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은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틀의 시간이 더 남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력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시간대와 경로를 표시한 겁니다. 1차와 2차 저지선까지는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론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저 3차 저지선이었는데 이때 200여 명 가량의 경호처 직원 등이 가로막아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 출동 인원을 합하면 100여 명이었습니다. 앞서 박현주 기자가 공수처 기사에서 전달드렸듯이 2차 시도 땐 경력을 더 투입할지, 투입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할지, 또 경찰 내에서는 어느 부대 인원을 더 투입할지를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더 노출이 됐잖아요. 예, 더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이 모두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걷기보다 차로 관저 앞까지 이동을 했다면 군과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더 뚫을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보통 수사기관에선 피의자 체포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차량을 최대한 피의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바로 차에 태워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집행 시도를 하겠죠? 예, 체포영장의 다음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더 시도를 할 겁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의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인 윤곽급 변호사의 향후 대응 방안을 물어봤는데 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면 당당히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윤 변호사가 말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까지는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고 해도 정당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관저 앞 집회에서 나와서 법보다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에 그들의 전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번에는 노골적인 지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원한다며 180일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지지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극단적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법보다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사실 대통령 측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는 건 대통령 본인의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각 기관의 수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두 이번 정부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여론전을 펴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의 성향까지 걸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법 위에 서려 한다는 비판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어제 경호처와 공수처 대치 상황에서 군 병력을 투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경호처에 직접 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경호처가 일부 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정황이 나오면서 군을 사병처럼 동원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공관촌 정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공수처 수사관들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군복을 입은 남성이 수사관과 경찰을 밀치며 진입을 막아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버스 뒤편으로 군이 운용하는 소형 전술 차량도 세워져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를 받아 대통령 관저시설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55 경비단 소속 인력과 장비로 추정됩니다. 군 동원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어제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고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경호처에 군 병력을 철수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JTBC에 김 직무대행이 언론을 통해 군복을 입은 장병이 공수처 수사관과 대치하는 장면을 보고 군이 저기에 있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측은 김 직무대행에게 군 동원과 관련해 명확한 답을 주진 않은 걸로 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명시적인 요청에도 경호처가 군을 사병처럼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경호처 측에 군이 지원한 55 경비단을 본래의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경호처는 경찰에도 지원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는 경찰이 항명했단 말까지 나오는데 경찰은 지시까진 아니었다고 반박합니다. 경호처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101, 202 경비단은 각각 대통령실과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경찰 조직입니다. 하지만 어제 공수처 체포조를 막은 경호 인력 중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경찰이 항명했다며 경찰 쿠데타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관저 경호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 등은 최 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 요청을 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정도로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 내에선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였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을 철수시킨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관저 내부 경호에서 경찰이 배제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찰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는 사병으로 투입시키려는 상황에서 이목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쏠립니다. 경호처와 군, 경찰 지휘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조수사본부도 최 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이 5만 개가 넘는 실탄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공수여단장은 자신의 차량에 500발을 싣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100배 많은 실탄이 준비됐던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 작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지난달 4일 자정쯤 육군 특전사 산하 제1공수여단 소속 2개 부대 병력이 국회 앞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 계엄군은 실탄 5만여 개를 수송 차량에 실었습니다. 국회 앞에 출동한 병력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각 부대별 출동 인원을 고려하면 1인당 173발에서 208발 정도를 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서 이들을 이끌었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지휘 차량에 실탄 500여 개를 싣고 출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여단장과 별개로 1공수가 실탄 5만 발 이상을 추가로 준비했던 겁니다. 검찰은 1공수뿐만 아니라 수방사 소속 대테러 부대 역시 4천 개가 넘는 실탄과 수류탄 등을 가지고 출동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 규모는 총 10,000발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무장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현장 지휘관들과 공모해 군인과 경찰을 무장시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 점심 무렵부터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가 경제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준다며 말렸지만 윤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점심 무렵부터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지시만 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오후 8시 40분에서 10시 사이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고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말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윤 대통령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조 장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경위를 묻자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 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라는 답은 정해져 있었고 요건도 갖추지 못했던 국무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거듭 확인된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피고인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유선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옵니까?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된 단어들을 빼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지칭하는 대통령만 뽑아내서 세어봐도 141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뜻하는 단어죠. 피고인이 124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소장의 주인공보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인데 왜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많이 등장할까요? 네, 공소장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의 주요 혐의 중에 하나죠. 그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 6가지 단계로 검찰이 구분을 했는데 3번째 단계부터는 아예 제목이 대통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피고인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6단계 중에 5단계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만큼 사전 모의 단계부터 다 관여를 했다는 의미이잖아요. 네, 공소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펼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11월 9일에 김 전 장관 등과 사전 모의를 했다. 11월 24일에는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높였다. 12월 1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병력 동원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폭동을 모의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이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보면 폭동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네, 83쪽짜리 공소장 가운데 36쪽이 40%가 넘는 분량이 구체적인 폭동을 설명하는 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은 그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폭동으로 규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군 그리고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에서 했던 행위들 대부분을 이제 폭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들여보낸 행위, 계엄군이 국회 의결을 방해한 것들, 그리고 계엄군이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대기한 행위들,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한 것들, 야구 방망이 이런 것들 갖고 선관위 점거하려고 한 것들, 네. 이 모든 과정이 폭동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많은 과정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폭동 행위들이 위헌이라는 점도 명시가 됐죠?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헌법상의 국민 주권제도, 의회제도 등등등을 파괴하려는 행위,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를 해서 군인 1,605명, 경찰 3,144명을 동원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불법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직원을 위협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와 재단기를 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구입 내역을 확인해 보니 반달형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였습니다. 구매를 지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불개돼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날카로운 반달형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 손잡이를 잡고 누르자 종이가 두부 자르듯 잘립니다. 재단기의 칼날은 A4용지 30장도 한 번에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재한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석했던 정보사 정모대령은 비상계엄 2주 전인 지난해 11월 20일 인터넷으로 이 재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정보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와 포승줄, 안대, 야구방망이, 송곳과 망치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대령은 재단기 구입 경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한 물건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매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 위협용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안산 롯데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야구 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며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불개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사흘 뒤 정 대령은 반달형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를 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의 거짓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 방망이와 함께 작두형 재단기까지 준비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작년 8월 수도방위 사령부가 쏘카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의 이용자 위치 추적이 가능하냐는 매우 이례적인 공문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공문을 입수했는데 공문 내용도 의문스럽지만 해명 역시 의문투성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차량 공유업체 쏘카 고객센터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의 김모대이였습니다. 몰래 침투한 북한군이 공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면 차량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요청에 쏘카 측은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보름 뒤 수방사가 보낸 공문입니다. 직접 방문할 테니 3가지 사항을 협조해달라고 말합니다. 결제 등 차량 이용 방법, 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 신원 확인과 위치 확인 방법, 전시 상황에 특정 인원이 이용하는 차량을 찾을 수 있는지 등입니다. 통상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요청할 경우 차량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이상함을 느낀 쏘카 측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방사 소속 서모 중령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 중령은 수방사 차량이 부족해 작전 수행 시 소카를 이용 가능한지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군이나 전시 상황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계엄 때 직접 공유 차량을 사용하거나 체포 대상이 타고 있는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네요. 수방사 측은 소카 외에도 투루카 등 다른 차량 공유 업체에도 비슷한 요청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JTBC에 거동 수상자를 추적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이후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이번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한수 기자, 뒤로 보이는 시위대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입니까? 네, 차벽과 경찰 병력으로 지금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집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이곳에서 아예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낮부터 추가로 지지자들이 더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탄핵은 무효다, 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경호처에 대해선 축하 화환을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오원석 기자가 전해주기로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 회원들도 거기로 합류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광화문 일대에선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가 주최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남동 집회와 비슷한 구호들이 나왔는데 주로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당원에서 언급한 뒤로 최근 보수단체 집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후 4시 반쯤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뒤 이곳으로 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파 사고를 우려해 한때 6호선 한강진역에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일부 충돌도 있었다고요? 네, 앞서 오늘 낮에 민주노총이 한남동에서 개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 경찰과 충돌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연행됐고 또 경찰관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미리 관저 앞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막아 세웠다고 주장하며 1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 관저 앞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게 어제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지금 30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공수처 차량이 들어오거나 경찰 기동대가 움직이는 등 추가 조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시한이 오는 월요일 자정인 만큼 이곳 한남동 일대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오늘도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도망갔다면서 공수처를 조롱하고 싸우자 선동하면서 체포영장 시한인 월요일 밤까지 관저 앞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자신들이 체포영장을 막아냈다며 소리를 높였던 극우 유튜버들. 승리했다며 자축합니다. 호랑이 굴을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이놈들 오늘 내일 또 기어오면 완전히 작살나는 거. 우리는 속을 수가 없어. 우리는 똑똑하다고. 싸우자고 선동하고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밀어! 싸우자! 손가락 애국하는 2030들 빨리 튀어나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아옵니다. 대통령은 돌아와서 이 빨갱이 종북 좌파 세력들 다 작살 낼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에 숨어있지 말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시란 말이에요. 출근을. 우리를 믿고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인 오는 6일까지 관저 앞을 사수하라는 이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비우면은 후순위로 집회 신고한 빨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뺏기는 거야. 다른 국민들은 다 선동당한 것이라 몰아붙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네 반갑습니다.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기름을 부은 건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 편지였습니다.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잖아, 친서. 아멘! 여러분 몸 상할까봐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할렐루야! 하지만 대통령을 구하겠다 외치는 극우 유튜버들이 과격한 주장을 내놓는 진짜 이유, 결국 돈 때문입니다. 구독자 158만 명의 한 극우 유튜버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후원금으로만 1억 4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사유를 다투다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취지인 건데 이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재의결해 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신속한 심판 심리를 위해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한 겁니다. 소추단은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 심판이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는 건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졸속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갑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며 탄핵 소추안 가결 시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의견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탄핵안에 반대했을 거다라는 분이 적어도 5분을 넘긴다면 그것을 헌재 증거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민주당은 헌법과 형법상의 영역을 나눴을 뿐 탄핵 사유는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고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권성동 당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 여부,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이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걸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학자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 소추 의원 대리인단의 주장은 네. 그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할 필요는 없고요.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그 법률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법 적용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가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 안 하거나 그럴 어떤 구애받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 자체는 그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기를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인 180일을 다 보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늦어도 180일 안에 종국 결정을 하라는 취지지 180일 동안 모든 심판기관을 보장해 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80일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헌재가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4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5차례 정식 변론 기일을 모두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윤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내기를 일괄 기일을 정할 때는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했고 방어권을 제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할지 순차적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어떤 재량적인 판단입니다. 소송 지휘권의 일환이고요. 그 일괄 지정 그 자체로 인해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기일 절차를 이미 2번을 거쳤거든요. 네. 그리고 준비기일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곧바로 본재판을 하지 않고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다시 본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방어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변론기일 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오히려 양 당사자 측에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둠으로써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어권 제한이라든가 어떤 형사소송법의 어떤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헌재에 제출한 첫 답변서를 좀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가지를 했고 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주장 자체에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뭐가 회복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지금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고요.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내란 범죄로 인해서 탄핵 소추된 사람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집행해야 된다는 특별한 어떤 주장은 도저히 좀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야말로 권한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지금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측 어떤 윤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단 측의 주장은 지금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 안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한국 국민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헌법 절차에 따른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We also expect the ROK government
to proceed in adherence with the processes set forth in their constitution. 한국 정부와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뒀다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강력한 군사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혼란은 한국 국민이 풀어야 할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domestic issues and forces happe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bviously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monitor. But you know, those are things that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going to have to chart for themselves.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외신들은 체포 실패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기 없는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국내외로 큰 문제를 앞두고 정치 싸움에 휘말려 방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체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법정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면서도 대통령이 앞장서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일본 매체들도 새벽부터 나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공수처의 진입 시도와 대치 상황, 육탄 방어에 나선 지지자들까지 실시간으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곤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곧바로 타전했습니다. 双方僵持了数个小时，最终在当地时间下午1点30分左右，在经过了5个多小时的对峙之后，执法人员判断今天没有办法成功抓捕尹薛，宣布行动结束。 한 매체는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집회 인원이 적은 금요일 아침을 골랐다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경호처가 수사팀을 막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국가 애도 기간에도 여전히 혼란에 직면했다며 한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관변 논객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무시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짚었고, 관영 매체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러한 한국의 현실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흥미진진하다며 앞으로 4월 동안 더 많은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선 한국 특유의 사법제도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면서 수사당국이 신병 확보를 하려다 중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우리의 승리라고 외쳤다면서 아무런 잘못 없는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게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발언도 담았습니다. 이들 매체는 추가 집행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사고 7일째인 오늘, 어제에 이어 비행기 엔진 1개가 추가로 인양이 됐고 희생자 179명의 시신 수습도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국가 애도 기간은 오늘 끝나지만 일부 합동 분향소는 운영 기간을 늘렸습니다. 참사 현장 취재하고 있는 저희 조승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이 합동 분향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100여 곳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는 오늘 운영을 마칠 예정이었는데요. 유가족 요청이 있는 데다 이 추모 행렬도, 추모 열기도 계속되고 있어 일부는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오는 10일까지 운영하고 광주 5.18 민주광장 분향소는 전일빌딩 1층으로 자리를 옮겨 조문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여객기 엔진 하나를 추가로 인양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사고 여객기 엔진 하나는 어제 수거했는데 나머지 엔진을 오늘 오후 3시쯤 인양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고기와 부딪힌 콘크리트 둔덕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는데요. 조류 충돌 같은 사고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이 경납고로 옮긴 뒤에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 꼬리 아랫부분에 대한 수색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는 어제 현장에서 이 감시교원 2명이 침대로 뭔가 이송하는 걸 촬영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몰랐던 희생자가 더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훼손된 시신 일부가 나와서 수습했다고 합니다. 오늘로써 현장 수색은 끝났습니다. 이 희생자 179명의 시신 수습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족들은 성명에서 참사 7일이 지난 지금도 이 보안을 이유로 사고조사위원회가 뭘 조사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알리고 조사 과정에 유가족 참여 기회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공항에 있던 콘크리트 둔덕을 놓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상판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걸 설계한 업체도 발주를 맡긴 공항공사도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5억 원 넘게 들어간 감리 과정 역시 유명무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개량공사 과정에서 로컬라이저 둔덕에 문제가 된 콘크리트 상판이 더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사에서 제시를 했고 공항공사에서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설계업체가 제안한 걸 한국공항공사가 그대로 수용했던 겁니다. 설계안이 나오자 공항공사는 2021년 8월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감리용역 입찰을 냈습니다. 당시 공고된 계기 착륙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용역 과업 내용서입니다. 감리업체는 공사 시작 전 설계도서 등에 대해 운영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에 의한 안전성 등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감리원이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나 착오 등이 있으면 그 내용과 의견을 공항공사에 보고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경쟁 입찰 결과 한 업체가 무안공항과 여수공항 등 4곳의 계기 착륙시설, 즉 로컬라이저 전반의 공사 감리 용역을 5억 3천에 따냈습니다. 하지만 감리를 통해 걸러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개량공사가 진행됐고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엔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이 더해졌습니다. 그쪽은 발주처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공항공사 측은 감리업체가 설계한 대로 진행한 것은 맞다며 로컬라이저 설치 관련 규정 간 관계 등이 조사 중이라 아직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어제 경기 성남시 야탐역 근처 8층짜리 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시각 어린이 수영장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수업 중이었는데 부모와 교사의 빠른 대처로 모두 무사히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형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건물 1층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 성남시의 한 8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까만 연기가 갑자기 확 올라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리고 유리창은 깨져 있습니다. 건물 옆에 있던 차량들도 검게 탔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매캐한 냄새도 여전합니다. 소방은 1층 김밥집 튀김기에서 시작된 불이 배기구를 통해 건물 전체로 번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310명이 있었는데 특히 지하 1층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선 20여 명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슴 졸이는 순간 시민들은 서로를 챙기며 옥상과 지하로 질서 있게 대피했습니다. 제 옆에 엄청 어린 꼬맹이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뛰어 올라갔고 남들은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그냥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출동한 소방이 빠르게 불길을 잡고 구조에 나서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구조대가 투입돼서 인명들을 갖다가 차례차례 해가지고 지상으로 대피시킨 상황입니다. 연기가 대부분이 좀 외부로 좀 나가면서 안쪽으로 연기 유입이 좀 덜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침착한 대피와 빠른 구조가 자칫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막았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프로야구 김혜성 선수가 작년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푸른색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한솥밥을 먹게 된 오타니 쇼헤이는 소셜미디어에
환영합니다 친구라고 적으며 반겼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김혜성이 직구를 시원하게 걷어올리곤 그대로 홈까지 질주해버립니다. 환상적인 장내 홈런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까지 웃고 맙니다. 다음에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환한 웃음으로 팬분들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성의 포부는 현실이 됐습니다. LA 다저스는 김혜성과 3년 보장에 2년 연장 옵션을 더해 최대 2,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2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강정호와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에 이어 5번째 메이저리거를 탄생시킨 키움은 최대 385만 달러, 한화 57억 원을 또 챙기게 됐습니다. 5명의 이적료를 합하면 최대 678억 원에 달합니다. MLB.com은 김혜성을 KBO 골든글러브를 4번이나 수상한 최고의 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서 김혜성이 다저스의 투수 바비 밀러를 상대로 2루타를 터뜨렸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소셜미디어에 김혜성 사진을 올렸고 같은 팀인 오타니 쇼헤이도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환영합니다 친구라고 쓰며 반겼습니다. 이제 김혜성의 과제는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현재 다저스 내야는 슈퍼스타 무키 베츠와 개빈 럭스가 지키고 있고 미겔 로하스, 토미 현수 에드먼까지 건재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소환인 내일은 추위 대신 폭설이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에서 눈이 오기 시작해 강원과 충청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엔 많게는 5cm, 경기는 최대 8cm,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